경제 상황이 변하기 전에 시장은 우리에게 항상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 신호를 사전에 알아차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열쇠인 거죠. 유명한 이야기인 어느 구두닦기 소년의 주식 매입 역시 이런 신호 중 하나겠죠. 구두닦기의 주식 매입은 증시 과열의 신호로 곧잘 사용되어 온 예시입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로서 월가 투자자였던 조제프 케네디가 구두를 닦던 소년이 하는 주식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주식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평소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구두 닦기의 주식에 대한 관심은 이미 대다수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항상 무언가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게 신호가 맞는지조차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자연인이 갑자기 주식을 한대요. 자연인이 자본주의 정수에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거품이야. 지금은 진정해야 해. 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야, 제가 샀는데 내가 안 산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이 버블의 끝자락인지를 일상의 신호로는 파악하기 어렵죠. 조금 더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다행히도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런 신호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방향성 예고인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이전의 파월의 발언인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말은 물가 상승이 심하니 너희들 진정해라,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너희 알지? 라는 거예요. 파월이 소속된 연준은 이런 통화 팽창을 억제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기준금리 조절이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원이다, 통화 정책이다 하면서 돈을 막 풀었어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파월 의장이 우리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진정해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증시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눈치를 보았던 거기도 하고요. 이렇듯 포워드 가이던스는 사전에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중앙은행이 경제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에 맞는 방향성을 미리 제시하는 거예요. 만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이자가 오르니까 채권 발행을 줄이게 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식어요.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도 줄어듭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중앙은행은 기존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기조를 바꿔버립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시장이 중앙은행의 말을 의심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의 경고에도 시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최근 0.75%포인트 인상 역시 이런 경우고요. 이번 조치로 연준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앙은행이 신뢰만 유지한다면 시장은 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가들에게 유명한 말이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 단서 조항으로 붙는 달러의 미래가 보장된다면 이라는 말은 앞서 말한 것을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통제력을 잃은 중앙은행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포워드 가이던스는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이 시장 참여자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별 예고도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마음대로였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금리의 향방을 예측해야 했죠. 그렇다 보니 각자 다른 예측이 나오고 손발이 어긋났어요. 결국 시장 변동성을 낮춰야 할 중앙은행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었죠. 미리 중앙은행이 계획을 알려주면 각 경제 주체들은 방향에 맞춰 계획을 세울 것이고 다시 그 계획에 따라 가이던스를 조절하면 시장은 다시 안정화됩니다.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의 핵심이에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조금 더 알아보면 정책 변경 조건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디세우스식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하고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다의 세이렌을 이겨내야 했어요. 미녀의 몸에 독수리 몸을 가진 세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 사람들을 유혹했다고 해요.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몸을 돛대에 꽁꽁 묶었고 그 사이 세이렌의 바다를 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오디세우스식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몸을 묶은 오디세우스처럼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원하는 통화 스탠스를 보인다면 중앙은행은 다음 정책을 공표하고 반드시 그 정책을 수행할 거예요. 시장 역시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건지 예측하기가 훨씬 편하고 대응하기도 좋아요. 이게 명확하긴 하지만 유연한 대응을 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델포이식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고대 그리스 도시인 델포이, 그곳에 있던 아폴론의 성서에서 아폴론은 신탁을 내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탁의 특징은 주관적이고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덕분에 잘못된 해석으로 역사적 오판이 일어나기도 했죠. 물론 델포이식 포워드 가이던스는 신탁보다는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내용이 조금 두루뭉술하지만 뉘앙스는 확실히 느껴지니까요. 방향성은 알겠는데 그 강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델포이식은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방형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앞서 말했던 파월 연준
연준 의장의 연설이 바로 델포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가끔 기사를 보면 이번 연준의 발표에서 물가라는 말이 총 14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 연준은 물가 상승에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앙은행은 꾸준히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인가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